지금 진짜 위험한 징조가 나왔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터 경고했던 것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 경고했던 이야기가 있죠. 어떤 거예요? 고정금리도 인상될 수 있다. 그래서 신협에서 2.5% 고정금리인데 갑자기 4.5% 변동금리로 일방 통보를 했다. 근데 뭐예요? 인상한다고 통보했는데 어디서? 금감원에서 원상복구를 지도를 했다. 그래서 다시 철회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난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 예전 영상들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죠. 고정금리라고 고정이 아니다. 약관을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제1호 선택한 경우에 채무 이행 완료 전에 국가 경제나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해서 개별 통지에 따라서 그 이유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기로 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국가 경제나 금융 사정에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은행이 인상 또는 인하를 하는데 협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통지다, 통지. 그러니까 문제는 저 국가 경제 그 다음에 금융 사정의 현저한 변경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갑자기 1년 내에 1% 이상, 1%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혹은 국가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실업률이 몇 퍼센트 이상, 혹은 GDP 성장률이 2% 이하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기준은 없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이 현저한 변경은 맞죠. 미국에서 기존의 금리를 가장 빨리 올리던 시기가 볼것 때였죠. 근데 지금 그때 못지않게 급격히 올리고 있다. 기준금리를. 그만큼 현저한 변경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요. 앞으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인상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개인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조합에 관련돼서 재건축하는데 거기 돈을 빌려준, 고정금리로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인상 통보가 갔었다고 그랬죠. 이게 조만간 가계대출로 넘어올 것이다. 지금은 신협 정도 한 군데에서 움직였으니까 금감원에서 철회를 시키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에서 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겠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보시면요, 은행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보면 어때요? 코픽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코픽스가 뭐라 그랬어요? 은행채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예금 금리 이런 것들 반영해서 자금 조달 비용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이 정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타나는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그러니까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코픽스 금리라고 그랬죠. 이게 사상 첫 4%대래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대출 금리를 엄청 억눌러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아니죠, 이제. 작년 중반쯤에 이미 7%대 주담대 상단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억지로 눌러가지고 올해 하반기쯤에 다시 7%대가 상승, 주담대 금리 상단으로 나왔죠. 그만큼 여러 가지 가상금리 다 빼고 억지로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리예요. 코픽스 금리가 높다는 소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눌러서 금리 인하 시켰죠. 대출금리 인하 시키는데 명분이 뭐였어요? 예대금리자. 아니, 예금리 낮은데 대출금리를 왜 이렇게 빨리 올려? 이게 명분이었죠. 명분은 이렇게 나왔는데 은행에서는 대출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조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대금리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예금금리를 올려서 맞추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예금금리를 인상을 시켰더니 뭐라 그래요? 예금금리도 지금 막는다. 이거는 완전히 관치금융이죠. 아니, 대출자들 힘든 건 대출자들 힘든 거고, 예금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착실하게 돈 벌어서 차근차근 모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야지 예금금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자산에 거품이 안 껴요. 왜? 예금 수익률보다 낮겠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안전한 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금금리 낮춰가지고 뭐예요?
자금 조달 비용 낮춰서 억지로 대출금리를 못 올라가게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다 부담이죠. 그 다음에 은행채도 발행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만큼 경제, 금융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어딨냐. 그러면은 그 은행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돈이 이만큼 필요해요. 그래서 대출을 회수하려고 했더니 대출금리 올리지 말래요. 그래서 예금을 좀 더 유치하려고 했더니 예금금리도 올리지 말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채 발행하려고 했더니 은행채도 발행하지 말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고정금리 건드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빠져나갈 길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고정금리인 사람들을 변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안정돼야 돼요. 은행도 신뢰가 있는데 웬만하면 고정금리를 건들려고 하겠느냐. 그런데 다른 방법을 다 막아버렸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고정금리까지 건들려고 하는 거고, 이게 신협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조만간 5대 은행까지도 번질 수가 있더라, 1금융까지.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국채금리 다시 3.7%대. 자, 하락폭 되돌렸대요. 그러면은 국채금리가 올라간 거. 국채금리가 결국에는 국채가 다른 채권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국채가 3.7%예요. 그런데 라이트하우스 채권을 3.2%에 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막 저희 공감하시는 분들이 라이트하우스가 맞았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시더라도요, 국가보다 신뢰도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개 유튜버가 국가보다는 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굳이 뭐 우리가 아니더라도 좀 대기업이라도, 대기업이든 혹은 탄탄한 중소기업이든 3.2%로 내보면 국가보다는 사실 어떻게든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얘네보다는 높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채권을 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금리는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은행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 생각을 해보시면은, 레고랜드 사태, 강원도에서 돈 안 갚았는데 뭐가 그렇게 위험해, 이게 아니라 강원도 지방채는 강원도에서 채권은 지방채인데, 지방채는 국채랑 준하는 신뢰도를 가지는데, 거기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금리가 급격히 올라간다.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지방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외에 회사채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즉 코픽스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금리는 당연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멈추더라도. 자, 그래서 저런 상황이 오니까 지금 은행채 발행을 언제 막았어요? 자, 12월 초에 막았죠. 발행 자제. 그래, 12월. 겨우 몇 달 막지도 않고 바로 또 재개를 시키더라, 점진적으로. 왜? 은행은 돈을 확보해야 돼요.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 왜? 이것 때문이죠. 자, 바젤3가 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1월, 지금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바젤 2.5, 바젤 2는 있고 바젤 3도 있는데, 바젤 2.5가 어디냐? 그러니까 바젤 2랑 바젤 3의 사이에서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바젤 3가 표준 모형을 따르게 되면서 채권 매입 시 위험 가중치 계산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때요? 저신용 여전채를 매입할 경우 위험 가중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저신용 여전채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예전에는 100만 원으로 취급을 했는데 요즘에는 1,500만 원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행에서 2천만 원을 확보해라 라고 했는데 3천만 원에다가 이런 것들 적용했을 때, 요때 적용했을 때 2,900만 원인데 요때 적용되면은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신용 이쪽이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런저런 너무 복잡한 거는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은행에서 돈을 더 안 빌려준다는 소리예요. 빌려주는 만큼 더 확보해야 될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신용이 낮은 곳에 빌려주는 만큼 더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어때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원래는 9월에 맞추기로 했었죠. 이거 계속 밀리고 있죠. 3월에 또 맞춰야 돼요. 또 미뤄질 수도 있죠. 다만 이게 계속 미뤄지면은 국제 관계에서 은행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규제하고 뭐 이런 걸 둘째치고 대출을 최대한 안 내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둘째치고요,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 막 그 은행 쫙가지고 억지로 빌려주게 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저기 안심전환 대출이라든가 혹은 이런 대출들에 나갈 자금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더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이야말로 관치금융으로 인해서 시장 논리가 똑바로 안 돌아가면서 오히려 고신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부업도 어때요 지금? 대부업도 안 빌려줘요. 왜? 이제 은행 금융권에서 정말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업 가서도 회수가 힘들겠구나. 아예 예전처럼 엄청난 고금리를 받았으면 모를까. 그런데 그 고금리는 법적으로 해주면 안 되죠. 어차피 저신용자들은 그 고금리를 받든 안 받든 죽어요. 그 정도 고금리면. 그러니까 지금 힘들죠. 대부업체들도 자금 조달 부담이 당연히 커지죠. 돈이 어디 있어요. 얘도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써야 되는데 그 끌어오는 곳에 저기 이자는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은 고금리로 받고 파산하는 사람들 거까지 생각해가지고 고금리로 받는 건데 그것도 힘들다는 거죠. 진짜 심각한 사람들만 대부업에 내려오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금융의 상황이다. 그런데 뭐 저기 내년에 금리 인상 멈추면은 집값은 다시 뭐 활기를 띨 것이니 반등을 할 것이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경제에 대해 기억자라도 알아요? 경제 전망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맨날 라이트하우스는 뭐 다 틀리고 뭐 저기 고장난 시계처럼 계속 이야기해서 맞췄다가 아니라 저희는 경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걸 예상을 했고, 근데 부동산은 언제 팔아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부동산 이건 혹은 뭐 주식이든 언제 이상 사면 안 돼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게 왜 기본이냐? 무릎에서 어깨 사이까지는 그래도 감당 가능한 가격이다. 그런데 어깨 이상은 매우 높은 가격이라는 소리죠. 거품이 많이 낀 가격이고. 그런데 말하자마자 바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너네는 몇 년째 이야기하니까 틀렸다. 코로나 터지는 것도 운 좋게 터져가지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집값 올린 거 가지고 또 난리를 치는 거고. 그러니까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안 터졌으면 이게 한 2년 전에 당겨져서 왔겠죠.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냥 집값은 올랐는데 너는 틀렸고 이 사람들이 맞으면 하고 우와 찬양하다가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빚 갚는 게 재테크다. 왜? 자, 주담대 상당금리가 7% 8%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갚으면요 8% 수익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수익률 8% 내기 쉬워요? 8%는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건설사들 상황은 어때요? 지금 돈 빌릴 곳이 없다. 미분양도 심각하고. 돈 빌려주겠어요? 지금 연초부터 PF 20조 만기 이거 되게 뭐죠? 장기로 어떻게 연장시킨다고 하는 건데 뭐예요? 그냥 터지지 않게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길게 끌고 가서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는 거, 요거는 좌든 우든 다 똑같은 방식인데 이번에는 이제 정부 창설한 지 1년도 안 돼서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미루고 자영업자 대출 미루고 저기 부동산 PF 저것도 미루고 하더라도요 너무 초창기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정부까지 못 미룰 거예요. 아마 넘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조만간 터질 일들이란 소리죠. 그래서 건설사들도 이미 위험하다, 이미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넘겨지는데 경쟁이 계속 안 좋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거 넘겨놓고서 경제가 확 좋아져서 살아나서 저기 극복이 가능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개업소들은 다 무너져 가고 있다. 폐업도 뜻대로 안 된다고 하죠. 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만큼 권리금을 주려면은 다음 중개업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여기 목 좋네요. 물건도 많고. 근데 손님이 더럽게 없네요. 그래서 뭐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권리금 뻥튀기 시키려고 막 보러 오는 날에 막 억지로 막 손님들 인척 막 유치시키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에 누가 와요? 데이터에 다 남는데 부동산은.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업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게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올해 상반기만 끝나면 집값 오를 것처럼 떠드는 언론들이나 몇몇 전문가들 있죠. 뭐 이상한 소라든가 뭐 이런 몇몇 전문가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소리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한 명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5명 전망 중에 한 명이 이야기했는데 하반기 반등을 먼저 써놓는 언론들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1월부터 바젤3 그리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더 안 내줄 테고 오히려 있는 대출마저 회수하려고 할 텐데 정부에서 다 막아놨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진짜 가장 안정됐고 가장 위험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건든다. 그게 바로 고정금리 인상이다.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계속 억누르면 은행이 계속 따라줘야 돼요. 은행도 기업이에요. 은행 무너지면은 예금자까지 피해를 입는다.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뭔가 여러 가지가 터질 것들이 지금 산재에 있는데 억지로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정도일 뿐이다. 요걸 알게 되면은 지금 내 거품도 안 빠졌는데 수십 년치 연봉이 들어가는 내 집 마련을 빚을 잔뜩 내서 덜컥 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